2024년 11월 29일 한국 국방부가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개발 완료.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직접 부딪혀 격추하는 기술. 미국이 수십 년,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그 기술을 한국이 1조 1천억 원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쏠렸습니다. 세계 세 번째로 이 기술을 가진 나라.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 알카흐타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공군 방공 작전 담당 준장이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3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방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레이더 화면 앞에 앉아서 수치를 읽고 체계를 점검하고 훈련을 반복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위협은 언제나 이론 속에 있었어요. 지도 위에 빨간 점이었고 가상의 탄도였고 연습 시나리오 속 숫자였습니다. 그게 달라진 건 2022년이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아람코 정유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리야드 상공에서 요격이 이뤄졌지만 파편 일부가 민간 지역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날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 탄도 궤적이 그려지고 요격 신호가 뜨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 수십 초 동안 저는 손에 땀이 찼습니다. 이론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수치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체계 점검이 달라 보였고 훈련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게 방어망에 구멍이 생겼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 머리 위 하늘이 얼마나 얇은 막 하나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방위비에 쏟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6%가 넘어요. 그 돈으로 사들인 무기들이 리야드 곳곳에 제다 외곽에 다란 기지에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포대도 있고 고고도 요격 체계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촘촘한 방어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촘촘함이 사실은 허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어망의 핵심은 미국 장비였어요. 미국이 기술을 쥐고 있었고 미국이 부품을 공급했으며 미국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라도 열쇠가 남의 손에 있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그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배치했던 고고도 요격 체계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동 전체 방공망의 배치와 운용에서 미국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된 불안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방어막이 우리 손 안에 없다면 누군가 그것을 빼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쇠를 가져간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작전실에서 리야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설 때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불빛들을 지키는 건 내 일입니다. 그런데 내 일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동쪽으로, 아주 멀리요. 방공망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건 미사일이 아닙니다. 구멍입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짜도 반드시 어딘가에 틈이 생겨요. 탄도미사일은 그 틈을 찾아서 날아옵니다. 제 20여 년 경력에서 배운 건 딱 하나였어요. 방공망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되는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구멍 앞에 섰습니다. 기술적인 구멍이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구멍이었습니다. 발단은 간단했어요. 우리 방공 체계 일부 장비의 부품 수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납품이 늦어지는 이유를 추적해보니 공급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우리보다 급한 곳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 급한 곳이 어딘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진다는 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에요. 방공 체계는 모든 구성 요소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레이더, 요격 미사일, 발사대, 지휘 통제 장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려요. 부품 하나가 늦어지는 게 포대 하나의 운용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전실에 혼자 남아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400km, 이란 국경까지의 거리입니다. 북쪽으로는 이라크, 남쪽으로는 예멘.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은 사방에서 올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란이 보유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생각하면 리야드는 사정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제가 확인한 건 이거였어요. 우리 상층 방어망의 핵심 자산이 미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백을 우리 독자 자산으로 메울 수단이 지금은 없다는 것. 저는 그날 밤 부참모장 압둘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독자적인 상층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압둘라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게 얼마짜리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합니다. 압둘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안에 공감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상층 방어 체계란 고도 40km 이상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미국 고고도 요격 체계가 그 역할을 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포대 하나에 수조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미국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조건이 붙습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고 몇 달을 보냈습니다. 각국 방산 자료를 검토했고 국제 방산 전시회 보고서를 읽었어요. 유럽 체계들, 이스라엘 체계들, 그리고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나라들의 무기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엘셈. 처음엔 솔직히 지나쳤습니다. 한국이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자동차는 알았습니다. 반도체도 알았어요. 그런데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라니.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직격 비행체 기술.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직격 비행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폭발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표적 근처에서 터지면서 파편으로 탄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직접 부딪히는 방식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표적에 정확하게 충돌해서 운동 에너지로 파괴하는 거죠. 첫 번째 방식은 상대적으로 덜 어렵습니다. 근처에서만 터지면 되니까요. 2번째 방식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정확히 부딪혀야 합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나라들이요. 그런데 한국이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엘셈 개발에 들어간 돈이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을 합쳐 약 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고고도 요격 체계 개발비와 비교하면 몇 분의 1 수준이에요. 개발 기간은 2009년 소요, 결정 이후 2024년 개발 완료까지 15년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한화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LI 진엑스원이 대항공기 유도탄을 맡았어요. 국내 방산 기업들이 나눠서 개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멈춘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자료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도 40km 이상의 희박한 공기 밀도에서도 탄도탄을 직접 요격할 수 있는 위치자세 제어 장치가 적용됐으며 국내 최초로 이중펄스 추진 기관 기술도 탑재됐다. 이 2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핵심 기술이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희박한 공기 밀도에서 자세 제어. 그게 왜 어려운지는 방공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압니다. 고도 40km 이상이 되면 공기가 거의 없어요. 날개로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예측하고 충돌 경로를 계산해서 정확히 부딪히려면 로켓 분사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야 해요. 그 기술이 위치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기술이에요. 한국이 그걸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방산 전시회를 통해 여러 나라의 무기를 많이 봐왔습니다. 홍보 자료는 늘 화려하죠. 그런데 기술의 진짜 깊이는 홍보 자료에 안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진짜 지표예요. 직격 비행체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건 그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방산 전시 일정 확인해봐. 엘셈 관련해서 면담 채널도 알아보고. 참모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국 말씀이십니까? 진지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지하게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에서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어요. 경년으로 열리는 행사인데, 이번에는 규모가 예년보다 컸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각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가 됐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참관단을 구성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접 가기로 했어요. 서울에 내린 건 10월 초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창밖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산이 많다는 거였어요. 사우디는 대부분이 평탄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서울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건물들이 산 사이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도로가 산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참관단을 이끌고 전시장에 들어서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각 부스마다 실물 장비와 모형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한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한화 부스였어요. 엘셈 발사대 실물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실제 크기 그대로였는데 생각보다 컸어요. 발사대 차량이 육중했고 그 위에 올라간 발사관들이 하늘을 향해 각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바라봤어요.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통역이 붙었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포대 구성부터였습니다. 다기능 레이더 한 대, 교전 통제소 한 대, 작전 통제소 한 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 이게 포대 한 단위라고 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로 했어요. 직격 비행체 기술, 자체 개발한 게 맞습니까? 담당자가 잠깐 표정을 가다듬더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치 자세 제어 장치와 이중 펄스 추진 기관 모두 국내 기술입니다. 2024년 11월 개발 완료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들으면서 자료에서 읽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자료에서 읽는 것과 실제 사람의 입에서 듣는 건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꼈어요.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발사대 모형 옆에 있는 다기능 레이더 모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레이더는 엘셈의 눈입니다.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는 역할을 해요. 그 레이더의 성능이 요격 성공률을 결정하는데 절반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이 레이더가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됐다고 했어요. 저는 레이더 모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참모 하나에게 말했어요. 내일 한화 쪽에 면담 요청해줘. 실무 개발 담당자 수준으로. 참모가 말했어요.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면담 자리는 다음 날 오전에 잡혔습니다. 전시장 한쪽 소회의실이었어요. 한화 쪽에서 방공체계 사업부 담당 이사 박진우가 나왔습니다. 50 가까이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말투가 신중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역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전제를 말했어요. 우리는 현재 상층 방어 공백을 독자적으로 메울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장비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요. 엘셈이, SAM이 그 답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는 미리 정리해 온 질문들을 꺼냈어요. 첫 번째는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엘셈이 개발은 됐는데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기록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박진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2025년 양산에 돌입했고 2027년 첫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실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은 개발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직격 비행체 방식의 요격 성능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실전 교전 기록은 아직 없어요. 저는 그 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답이었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산협상에서 모든 걸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기 어려워요. 부족한 부분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더 신뢰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운용 독자성이었습니다. 장비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까? 한국 측의 허가나 개입 없이요. 박진우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기본 방향은 구매국이 완전히 독립 운용하는 겁니다. 부품 수급,
기술 지원 체계도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건 천궁2 수출 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천궁2가 사우디에 수출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4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고 실제 운용에 들어간 것도 알았습니다. 거기서 쌓인 신뢰가 이 자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 저는 조금 멈칫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미국 고고도 요격 체계와 비교해서요. 박진우가 직접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대 구성 기준으로 보면 미국 체계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식 협상 채널을 통해야 하지만 예산 부담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소회의실을 나오는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좋다는 게 바로 확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군인은 믿고 싶은 것보다 확인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실전 교전 기록이 없다는 것.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숙소 근처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가을 밤거리는 생각보다 밝았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어딘가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풍경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20년 넘게 돈을 쏟아부어서 세계 세 번째로 이 기술을 완성한 나라. 그 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제가 간 곳에서 그 답을 봤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정은 박진우가 직접 잡아줬습니다. 창원 생산시설 방문이었어요. 서울에서 고속열차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작은 것 같은데 이동이 빨랐어요. 열차가 산과 들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논밭이 보이다가 도시가 나타나고 다시 산이 이어졌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것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나라였어요. 창원 공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울 전시장이 무기의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었다면 이곳은 무기의 속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홍보용 화면도 없었고 번지르르한 전시물도 없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사람은 엘셈 생산 라인 담당 김재훈 부장이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설명이 간결하고 정확했어요. 불필요한 수식이 없었습니다. 유도탄 조립 라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요격 미사일이 조립되는 과정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부품을 가져다 순서대로 끼워 맞추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각각의 부품이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알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오차 허용 범위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부품들이에요. 그게 고도 수십 킬로미터에서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부딪혀야 하는 거니까요. 김재훈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위치 자세 제어 장치는 이 라인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부품 자체의 정밀도도 문제지만 조립 과정에서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조립 후 전수 검사를 거칩니다. 저는 물었어요. 전수 검사라는 게 모든 유도탄을 다 검사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샘플 검사가 아니에요. 생산되는 유도탄 전부를 검사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수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신뢰성에 무게를 둔다는 거였어요. 방공 무기에서 신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발이 실패하면 그 실패가 도시 하나의 안전으로 이어지니까요.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다기능 레이더 조립 공간 앞에 멈췄습니다. 레이더는 엘셈 포대의 눈입니다.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가장 먼저 감지하고 궤적을 추적하면서 어디서 요격할지 계산하는 장비예요. 이 레이더의 성능이 요격 성공률을 결정하는데 절반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훈 부장이 말했어요. 이 레이더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새나 잔해물 같은 비위협, 물체와 실제 위협을 구별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실전에서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탐지가 잘못된 요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공 체계에서 오인 탐지는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위협이 아닌 걸 요격해서 미사일을 낭비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 위협을 놓치는 문제. 두 가지 모두 치명적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이 여러 발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 5인 탐지는 방어막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어요. 한국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저는 이 공장에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 견학이 끝나고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을 때 김재훈 부장이 자료 하나를 꺼냈어요. LSM-2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현재 LSM이 요격하는 고도가 50km에서 60km 수준입니다. LSM-2는 그걸 70km에서 150km까지 올립니다. 방어 범위도 3배에서 4배 확장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건 대기권 거의 밖에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 고도에 도달하기 전에 처리하면 설령 탄두 파편이 생겨도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소각됩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방어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창원을 떠나면서 생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무기를 봤어요. 공장에서는 그 무기를 만드는 방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 안에는 신뢰성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전수 검사, 정밀 공정, 반복 검증. 그게 이 나라가 이 기술을 완성한 방식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박진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닌 자리였어요. 그냥 같이 이동하는 거였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창원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수 검사 방식이 특히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처음엔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죠. 그런데 방공 무기에서 불량률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철학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박진우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아니요. 배우면서 생긴 거예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처음 방공 무기를 만들 때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을 배웠고 부품을 들여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술을 이전받는다고 해서 그 기술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 직접 만들어보고 실패해보고 고쳐보면서 비로소 아는 거라는 것.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사우디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좋은 무기를 사는 것과 그 무기를 이해하는 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독자 개발 방향으로 간 겁니까? 천궁 개발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면서 레이더, 유도탄, 발사대를 국내에서 통합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게 없었으면 LSM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궁2, 사우디가 이미 도입한 체계였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무기가 LSM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다리였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다리 위에 서 있었던 셈이에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고 싶습니다. 무기를 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건지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피해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운용하고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땅에서 일부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요. 박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향이라면 이야기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되새겼어요. 이야기가 더 될 것 같다. 그게 단순한 영업 멘트가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은 뒤에야 가능성을 말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실전 검증. 그게 여전히 빠져 있었어요. 서울 방문 나흘째 되는 날, 박진우가 예상치 못한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어요. 한국 무기 개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LSM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원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대전 연구소 건물은 외관이 평범했습니다. 겉에서 보면 무슨 기관인지 잘 알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달랐습니다. 복도마다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엘셈 체계 개발 총괄을 맡았던 이상현 박사였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였는데 눈빛이 또렷하고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이상현 박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였어요. 엘셈 개발이 공식 착수된 건 2009년입니다. 그때 우리한테 없었던 기술이 3가지였어요. 직격 비행체 기술, 위치자세 제어 장치, 이중 펄스 추진 기관. 이 3가지를 15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3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이상현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위치자세 제어 장치였습니다. 고도 40km 이상은 공기가 거의 없어요. 날개로 방향을 틀 수 없습니다. 로켓 분사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몸을 움직여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표적의 궤적을 예측하고 충돌 경로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초당 수백 번의 연산으로 이루어져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상현 박사가 피식 웃었어요. 실패했죠. 여러 번요. 위치자세 제어 장치가 표적을 놓쳤을 때 우리가 틀린 건지 이론이 틀린 건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실패의 이유를 찾는 게 실패 자체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찾는 게 실패 자체보다 더 어렵다. 그건 방공, 무기 개발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현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결국 됐습니다. 왜 됐냐면 포기하지 않아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20년 전 한국이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됐을 때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었어요. 미국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연결됐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서 만들었다는 말. 우리 사우디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거나 아니면 독자 역량을 키우거나. 우리는 오랫동안 사는 쪽을 택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구조적 취약성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시험시설을 안내받았어요. 실제 유도탄 발사 시험 데이터가 정리된 자료들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는데 이상현 박사가 핵심만 짚어줬어요. 개발 과정에서 직격 비행체 방식의 요격 시험을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모의 탄도탄 표적에 대한 직격 요격이 확인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전 공장에서 느낀 것과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공장에서는 만드는 방식의 신뢰성을 봤어요. 여기서는 기술의 뿌리를 봤습니다. 15년의 실패와 수정과 다시 시도. 그 과정이 지금의 엘셈을 만들었다는 걸 이제 이해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모 하산에게 말했습니다. 하산, 우리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닌 것 같아. 하산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뭘 하러 온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배우러 온 것 같아. 서울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박진우가 특별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와의 비공식 면담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나오는 자리였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었어요. 업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나온 사람은 수출사업 담당 과장 최병훈이었습니다. 40 초반쯤 됐는데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병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천궁2 계약을 통해 신뢰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엘셈 협의도 그 연장선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천궁2 수출 과정에서 한국은 약속한 일정을 지켰어요. 기술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그 경험이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핵심 질문을 바로 꺼냈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독립적인 운용 권한. 한국 측 개입 없이 우리가 직접 운용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장기 부품 수급 보장. 특정 국가의 결정에 따라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어야 해요. 셋째, 현지화 비율. 사우디 국내에서 일부 생산이나 정비가 가능해야 합니다. 최병훈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본 원칙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기본 방향이 구매국의 독립 운용 보장이에요. 부품 수급도 장기 계약으로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지화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 이전의 범위가 관건이에요. 저는 그 답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현지화 비율 50에서 70%. 그게 사우디가 방산 계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능력 일부를 사우디 땅에 심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이 조건에 항상 소극적이었어요.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으려 했거든요. 한국은 어떨까요? 최병훈이 말했습니다. 천궁2 수출 때 사우디 측의 현지 정비 교육과 일부 조립 공정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엘셈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 기술, 특히 직격 비행체 관련 핵심 부품은 보호가 필요해요. 그 말이 솔직했습니다.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선명함이 오히려 신뢰를 줬습니다.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기 어려운 법이에요. 면담이 끝나고 건물을 나왔을 때 서울의 오후 햇살이 강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지난 닷새를 돌아봤어요. 전시장에서 본 발사대 모형, 창원공장의 전수검사, 대전 연구소에서 이상현 박사가 한 말, 그리고 방금 들은 현지화 협의 가능성. 하산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준장님, 리야드에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대안이 있다고. 하산이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실전 검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박진우에게 연락했어요. 귀국 후 공식 협의 채널을 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죠. 박진우의 답이 짧았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말.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리야드로 돌아온 건 11월 초였습니다. 공항에서 작전실로 직행했어요. 일주일 가까이 자리를 비웠으니 챙겨야 할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부대원들과 현황을 확인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거든요. 사흘 뒤에 압둘라 부참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 방문 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였어요. 압둘라는 제 보고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메모를 하면서요. 보고가 끝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엘셈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는 문제는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 부참모장님, 패트리어트도 처음엔 실전 기록이 없었습니다. 걸프전에서 처음 쓰이면서 실전 체계가 됐어요. 어떤 무기든 첫 실전은 있게 마련입니다. 압둘라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첫 실전의 무대가 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도 이해해야 해. 저도 그 부담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새 무기를 처음 실전에 투입하는 건 모험이에요. 잘 되면 검증이 되지만 안 되면 대가가 너무 큽니다. 방공 무기가 실패하면 그 실패는 땅 위의 사람들이 치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압둘라 앞에서 말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지금 있는 무기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모험이라는 거였습니다. 구멍이 생기는 걸 모험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에요. 면담이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란 측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국경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내륙 사막 지역에 떨어진 훈련이었는데 발사 궤적이 실시간으로 우리 레이더에 포착됐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궤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미사일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고도로 날아오는지, 그리고 우리 방어망의 어느 지점에서 요격이 가능한지도요. 그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상층 방어 자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구역과 커버하지 못하는 구역이 분명하게 나뉘어졌어요. 빠져나간 자산이 있던 자리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저녁 하늘이었어요.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 어딘가를 날아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의 답이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식 협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가능합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저는 그 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을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식 협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리야드에서 한국방산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였어요. 박진우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압둘라 부참모장과 제가 주도했어요. 첫 번째 회의는 순조로웠습니다. 기본 조건들을 확인하는 자리였거든요. 엘셈 포대 구성, 납기 일정, 운용 독립성 보장 방식. 한국 측이 준비해온 자료가 꼼꼼했고 질문마다 답이 명확했어요. 저는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화 비율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우디 측이 요구하는 현지화 비율은 50%였습니다. 무기 부품의 절반을 사우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조달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방산 국산화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난색을 표했어요. 최병훈이 말했습니다. 현지화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50%는 엘셈 특성상 쉽지 않아요. 직격 비행체 관련 핵심 부품은 현재로서는 이전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현지화 가능한 비율이 제한됩니다.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그 조건 없이는 우리 정부가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지화는 협상의 전제 조건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양측의 입장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느꼈어요. 한국은 핵심 기술을 지키려 했고 사우디는 독자 역량을 키우려 했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둘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박진우가 나가면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우리가 타 국가방공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신호가 들어왔어요. 공식 항의는 아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우려 표명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체계와 호환이 안 되는 장비를 도입하면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압둘라가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말했습니다. 파이살, 이게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 하나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동맹 관계, 방산 의존 구조,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였습니다. 엘셈 하나를 들여오는 게 그 모든 것과 충돌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작전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주변 공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늘이었어요. 아무것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평화로운 화면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평화로운 지금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너무 큰 것에 부딪혀서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 질문이 밤새 떠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협의는 멈춰 있었어요. 한국 측도 사우디 측도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지화 비율 문제가 여전히 벽이었고 미국 측의 비공식 압박이 배경에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평소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장비 점검 보고서를 읽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현 박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택지가 없어서 만들었다. 한국이 독자 방공 체계를 개발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길을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의존하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을 찾으려 했는데 벽에 부딪혔어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오래된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 담당으로 있는 칼리드였어요. 군학교 동기였는데 20년째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리드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부다비에서 온 그는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파이살, 한국 장비 이야기 들었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소문은 빨리 퍼지거든요. 어떻게 들었어? 박진우라는 사람, 우리 쪽도 접촉했거든. 작년에. 저는 그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칼리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어. 현지화 비율이랑 기술 이전 범위. 그런데 방법을 찾았어.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전부 요구하지 않았어. 단계를 나눴거든. 1단계는 완성품 도입, 2단계는 정비와 조립 현지화, 3단계는 핵심 비기술 부품 현지 조달.
핵심 기술은 건드리지 않았어. 대신 그 주변을 현지화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단계를 나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저는 50%라는 숫자를 처음부터 전부 요구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향해 걷되 속도를 조율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파이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저는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협상이 막힌 건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방식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부터 다 얻으려 한 게 문제였어요. 그 생각이 정리되면서 오래 무거웠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압둘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참모장님, 다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식을 바꿔서요. 압둘라와의 면담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뤄졌습니다. 저는 칼리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단계별 현지화 방안을 제안했어요. 한 번에 50%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완성품 도입과 정비 교육, 2단계에서 비핵심 부품 현지 조달, 3단계에서 조립 공정 일부 이전, 이렇게 나누자는 거였습니다. 압둘라가 들으면서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 방식으로 하면 정부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는 확실히 안 됩니다. 방향이 맞으면 조건을 조율할 수 있어요. 방향 자체가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압둘라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미국 쪽 압박은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게 남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미 생각해뒀어요. 미국 장비와 상호 운용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지휘 통제, 체계 연동 방식을 협의하면 되는 문제예요. 엘셈이 우리 기존 방어망과 독립적으로 운용되면서 동시에 전체 체계와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해 한국이 나토 국가들의 장비를 수출할 때 이미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 장비와 한국 장비를 함께 운용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압둘라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 측에 다시 연락해봐. 이번엔 구체적인 단계안을 들고 가는 거야. 저는 그날 오후 박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단계별 현지화 방안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진우의 답이 금방 왔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3단계로 나눈 현지화 방안, 상호 운용성 해결 방향,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까지요. 박진우가 한참 뒤에 답했습니다.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주시겠습니까?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혼자 작전실에 앉아서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이란 국경까지, 북쪽으로 이라크까지, 남쪽으로 예멘까지. 우리가 방어해야 하는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무기였어요. 우리가 운용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요. 일주일 뒤 박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계별 방안 검토가 가능합니다. 정식 협의 테이블을 다시 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식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처음 협의 때는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맞부딪히는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공유하고 방법을 찾는 구조였어요. 그 차이가 회의실 분위기에서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단계별 현지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단계는 완성품 도입과 운용 인력 교육, 현장 정비 능력 이전이었어요. 2단계는 비핵심 부품 현지 조달과 정비 시설 사우디 내 구축, 3단계는 일부 조립 공정 현지화였습니다. 핵심 기술인 직격 비행체 관련 부품은 3단계에서도 한국이 공급하되 사우디 내 정비 인력이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을 확대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압둘라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물었습니다. 3단계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박진우가 답했어요. 1단계가 3년, 2단계가 3년, 3단계가 4년. 총 10년의 로드맵입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숫자가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이 엘셈을 개발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물을 도입하고 운용 역량을 키우는데 10년이 걸린다면 그건 합리적인 속도였어요. 상호 운용성 문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엘셈의 지휘 통제 체계가 우리 기존 방어망과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엘셈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면서 탐지 정보를 우리 통합 방어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장비와 직접 통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지휘 통제 체계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이었어요. 미국의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협의는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양측이 기본 합의 방향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했어요. 정식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의향서였어요.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공식적으로 열렸다는 거였어요. 문서의 서명이 끝나고 박진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처음에 서울에서 면담 요청하셨을 때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방식을 바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가능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압둘라와 저는 리야드 시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닌 그냥 둘이서요. 오래된 동료끼리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파이살,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의향서가 정식 계약이 되는데 넘어야 할 게 많아. 미국 쪽 압박도 계속될 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됐어요. 압둘라가 잔을 들었습니다. 시작이라도 됐으니.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불빛들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지키는 건 제 일이에요. 그 일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향서가 체결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식 계약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예산 검토, 기술 이전 범위 세부 협의, 납기 일정 조율. 넘어야 할 단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변수들도 계속 나왔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방공작전 신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의를 맡게 됐어요. 매년 하는 교육인데 이번엔 제가 직접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25명 남짓의 젊은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5에서 30 사이의 얼굴들이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교단에 서서 잠깐 그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25년 전 저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공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한 채로요. 저는 첫마디로 이걸 말했어요. 방공망의 가장 큰 적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구멍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기술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우리 손 안에 없을 때 그게 구멍이 됩니다. 좋은 무기를 가진 것과 그 무기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무기를 우리 손으로 운용하고 우리 손으로 고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진짜 우리 것이 됩니다. 장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젊은 중이었습니다. 준장님,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좋은 무기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했을 법한 질문이었으니까요. 그 질문을 한국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엘셈을 개발한 연구소 박사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지가 없어서 만들었다고요. 기술을 이전받아도 직접 만들어보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니라고요. 사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그 차이를 줄이는 겁니다. 중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박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 주 서울에서 차관급 협의가 잡혔습니다. 준장님 참석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잠깐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낮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이렇게 깊고 넓어요. 그 하늘 어디선가 무언가가 날아온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않았고 엘셈이 우리 땅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우리 장교들이 그것을 직접 운용하는 날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는 방향으로요.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 일정을 확인하면서요. 그 하늘이 우리 것이 되는 날까지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공망의 가장 큰 적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구멍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기술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우리 손 안에 없을 때 그게 구멍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파이살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고민은 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동에 배치한 고고도 요격 체계 일부를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실제로 있었고, 중동 국가들이 독자 방공망을 찾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엘셈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요. 엘셈은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을 합쳐 총 1조 1천억 원, 15년의 시간이 들어간 무기입니다. 직격 비행체 기술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예요.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파이살, 박진우, 압둘라, 이상현 박사, 칼리드는 모두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고민, 기술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늘의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방패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았기를 바랍니다. 해외 감동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본 컨텐츠는 사실 요소와 가상 요소가 섞인 소설 컨텐츠입니다. 시청에 유의 바랍니다.